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 오늘 그 꼭지는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해서 두 개 영상이 있습니다. 헝다그룹 문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기, 헝다 부채 문제, 그리고 나아가 중국 부채 문제 장기 시나리오 요 두 영상을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요 두 내용에서 나왔었던 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헝다 그다음 중국 부채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사실 부채 문제라는 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됐을 때가 진짜 문제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의 헝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부채 문제라는 게 나중에도 딱 이슈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기준점을 하나 제시를 해드린 게 있죠. 뭐냐 하면 이게 시스템 위기로 전이를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가 많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여러 차례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올 때 이야기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부채가 좀 많다 하더라도 좀 느끼기에 과도하게 그게 장부에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면 그거는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를 해 들어오느냐의 문제이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 되는지 각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헝다 향후 진행 양상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줄글로만 쭉 했던 걸 표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제 주체별로 나눠 생각해야 되고 이 주체별로 어떻게 전개 양상이 될까 그리고 그런 양상을 생각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헝다의 주주들 주식에 채권단, 협력사 고객이 있을 텐데 일단 정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지방정부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면 부채 조정의 의지가 약해 보일까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들 중에서 헝다그룹의 대주주는 전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못 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헝다 관련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을 고스란히 손해로 손실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식이죠. 예. 주식이 뭐 사실 평시에도 상장 폐지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있는 상품이 주식이니까 그거는 뭐 주식 투자를 소액주주 당연히 그건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단 쪽에서는 영내하고 여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내 채권을 다루는 쪽에서는 일부가 떼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샀으면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원금은 7, 80원 정도 돌려받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철퇴를 좀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너무 방만하게 대출을 해주니까 헝다가 저 지경이 된 것 아니야. 니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책임은 있지만 만약에 과도하게 손실을 보도록 만들어버리면 중국 내에서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고 싶으니 밉지만 좀 살려줄게. 근데 역의 채권이죠.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채권. 이거는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떼인다. 그러니까는 이제 원금 100원 투자했으면은 2, 30원밖에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은 국내 국외잖아요. 차별화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 니네가 중국에서 중국에 이 채권을 투자를 하려면 니네가 전문 투자자여야 되잖아. 아니 전문 투자자면은 사실은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해야지. 채권 투자도 망하면 원래 못 돌려받는다는 거 니네 몰라? 전문 투자자면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너네는 사실 100%를 잃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근데 100%를 잃도록 만들어버리면, 또 나중에 중국 쪽에 투자를 많이 꺼려할 수 있으니까는 일부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구조를 짜보겠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근데 해외 쪽에서의 손실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이 중국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엄청나게 쿠션을 거쳐서 전이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 세계가 다 문제 생겼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는 전이가 안 될 거니까 너네는 영내보다는 손실률이 많이 커질 수 있어. 예. 라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객체가 뭐 200억 달러 정도다라고 하면 밀황 올 초에 300억 달러 마진콜 당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CS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억 달러 손실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있었어도 증시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래서 여객체가 이만큼 그 커트를 당한다라고 해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이거 자체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체 중에 하나인 협력사나 고객, 이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진짜 여기가 문제가 되면 그 현실 경제 그리고 이 사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정부의 불만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뭐 헝다 건물에 찾아가서만 농성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보호를 해주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헝다 문제 향후 진행 양상에 대해서는 요 표를 가지고서 기억을 꼭 해두시고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객체 쪽에서 헝다 관련 부도가 난다고 해서 절대 안 놀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 문제, 뭐 요거 다 리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 리바이벌 하는 건데 중국 문제 바라보실 때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조금 문제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진짜 문제 있는 거는 오히려 입을 닫는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위안화 환율에서 위험은 가장 먼저 드러난다. 위안화 환율요 요즘 막 1년에 걸쳐서 내려오다가 오르는 듯하다 지금 횡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입이라고 할 수 있죠. 황구15의 편집장인 후시진의 트위터는 보실만하다. 근데 최근 트위터 보시면 헝다에 대한 코멘트 하나도 없습니다. 오커스에 대한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냥 재미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자, 다음 차례는 프랑스다. 이번 차례는 프랑스고 다음 차례는 누구냐? 네, 뭐 니들끼리 친한 것 같지만 서방 세계. 근데 뒤에서는 미국이 요번에는 프랑스한테 칼을 꽂았다. 이런 서방 세계 지금 좀 네, 좀 뭐 비난하거나 좀 이간질하거나 뭐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미로 보시면 요것도 또 투자하시다 머리 아프실 때 네, 약간 쉬었다 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국 부채 문제 쪽에서. 자, 제가 이제 헝다가 관리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각종 언론이나 글로벌 이제 그런 이제 리서치 자료들에서 헝다 거 그렇게 문제될 거 아닌데 라고 했었을 때 주로 시장에서 보이는 아니야 관리 안 될걸 하는 반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 만약에 부채가 기록된 것보다 더 많으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산으로 뭐 나눠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지금 헝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쓰레기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이전 사례를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친절하게도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자, 중국의 AAA 등급 기업의 디폴트 사례. 생각보다 디폴트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부채 문제는 굉장히 계속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특히나 이게 이제 기업 부문에서 좀 심각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 번씩 채찍을 가했다가 풀어줬다 채찍 가했다 해서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은 큰 사회적 문제 없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시로 구조조정합니다. 수시로. AAA 등급 기업의 디폴트 사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미 심상치 않게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돌림노래처럼 나옵니다. 중국 난리 났다. 이번엔 진짜 중국이 부채 문제 때문에 난리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난리 났냐? 부채가 기록된 것보다 많을 것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대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2019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수많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숨겨놓은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너무 이제 중국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에 이제 막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에는 어느 정도 거기도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이 끝난 이유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그 부의 채무 혹은 자산 가치의 폭락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는 수준이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정 섹터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각각 섹터에서 이렇게 구조조정 진행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이제 헝다 오케이 그러면 헝다가 2위인데 헝다 말고 그 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문제 엄청 많겠지 하시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항공 이야 항공 다 문제겠네. 자동차 우와 문제겠네 막. 근데 그게 그렇게 그 같은 섹터 내에서 전이 같은 것도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사례를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최근으로 오면 뭐 이거 있죠. 사실 이 회사인데 이제 하이안 그룹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뭐 지금 부채 규모가 350조 원이라 너무 커가지고서 결국 문제 생길 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눈여겨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하이항도 채권 209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안방보험도 지금 작년에 난리 났었었는데 안방보험도 자산 규모가 350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구조조정 해 나가면서 여러분 뭐 숨긴 부채가 발견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조정 매각하면서 엄청나게 그 같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헝다의 규모도 그 정도 규모 되는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미 중국이 경험이 좀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라는 건 무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습니다. 100%입니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존재를 하진 않지만 헝다를 봤었을 때는 이게 작년 8월에 삼홍선을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를 하면서 이때부터 부동산 기업들 위기가 부채를 못 늘리게 하니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구체적으로 지목된 게 지금 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헝다가 문제 있다는 게 요 삼홍선 이후에 밝혀지니까 중국 정부에서 헝다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그 다음에 헝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갖고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 헝다 관련해서는 자산과 부채 이 가치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각이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때 특징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갈까 해요. 뭐냐면 중국은 가만 보면 현실에서 규제를 확 가하고서 과열의 썩은 부분을 찾아내고 도려내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채택해 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13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이제 단오조의 연휴를 크게 생각해서 이때 연휴 즐기잖아요. 이때 6월에 기본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에 정부가 돈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넣어줍니다. 현실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씨를 딱 말려버리니까는 중국의 인터뱅크 시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거 샹하이 인터뱅크잖아요. 쉬보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14%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 이제 알게 되겠죠.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돈이 없는지 현실에서 여러분 밝혀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현실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약점을 가진 애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넌 지금부터 이제 아주 우리가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니네를 한번 조사해 보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옆길로 빠지는 얘기를 옆길에서 옆길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옆길로 빠지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단기자금 시장 난리가 났고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이거 인민은행이 관여해가지고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예, 뭐냐면요. 제가 적어놨죠. 당시 이걸 누가 해결했느냐? 중국 정부는 스스로 나서지 않고도 민간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누구냐? 위어바오입니다. 알리바바, 위어바오. 예. 엔트 파이낸셜이 여기서 나옵니다. 위어바오가요, 2013년도 6월 12일에 출시됩니다. 2013년도 6월에 단기자금이 급등했고 안정화되거든요. 이때 위어바오가 출시가 됩니다.
위어바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선불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해가지고 쓰잖아요. 알리페이 계정에다가. 근데 그러면은 아직 내가 구매를 안 했고 충전만 해놨으면은 돈이 남잖아요. 이거를 모아가지고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굴려줘서 여기에 이자를 얹혀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위어바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때 당시에. 자, 이거는 뭐냐면 왜 그랬냐면요. 일단 단기자금에서 굴려준다 그랬잖아요. 위어바우가. 그러면 단기자금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장기자금보다는 좀 더 짧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떼일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다른 금융상품들이 있을 텐데 위어바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그들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가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중국의 인터뱅크 시장에 위어바우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이 확 돼버려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효과 냈죠. 그러면 이제 위어바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라는 자기네도 뭔가 결과물을 따먹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만 은행 간의 단기자금 시장이고 우리로 치면 MMF예요. MMF 금리 얼마 안다고요? 그쵸? 엄청 낮잖아요. 근데 이 위어바우가요, 수익률이 한때 7%까지 갑니다. 2013, 14년도가 위어바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막 6%씩 이렇게 줍니다. 아니, 하루짜리 막 이런 거에 주는데 6%씩 받아가요. 연간으로 수익률이. 이게 제일 잘 나갈 때는 1조 8천억 위안까지도 올라가요. 잔액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인민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좀 팔짱 끼고 뒤로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인터뱅크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위어바우가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기게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중국 정부가 적극 안 나서니까는 금리 수준은 단기자금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스위스팟 속에서 위어바우가 수익률이 높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금리 떨어지고 17년에 올라갔다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순자산 규모가 많이 감소합니다. 위어바우가. 한국에서 핀테크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제가 한국판 위어바우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딱 보이시죠? 그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도 단기자금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한국은행이 철수해가지고 올라가 있어야 한국판 위어바우가 탄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단기자금 시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13, 14, 15년 같이 위어바우의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기와 같이 차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기자금 시장이 한국에는 없어요. 우린 안정화되어 있고 낮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제가 한국판 위어바우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속된 말로 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 내용에서 또 좀 반론이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건데요. 지난주 이제 글로벌 부채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과도했던 가계의 부채 문제를 정부로 부채를 이전을 시키면서 가계가 성공적으로 딜레버리징 하는 데에 이제 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왜 좋으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미국의 가계가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계 쪽에서 좀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국가 전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근데 그 대신에 빚을 많이 지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용등급을 그 다음에 이제 조달하는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 각각이 누구는 신용도 높고 누구는 낮은데 합쳐보면은 당연히 정부보다는 이자율이 높게 해가지고서 부채를
일으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미국 정부는 특히나 거의 뭐 크레딧 레이팅은 글로벌 탑인데 여기에서 부채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 이런 게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채 금액을 내더라도 정부가 빚을 가계 대신에 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란 측면에서 더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특히나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가계 쪽의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그거를 정부가 부담해가지고서 정부 부채 비율이 확 증가한 것. 그거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86번가 정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부채를 계속 늘려가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정부가 빚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쵸? 엄청나게 늘고 있고 다른 주체들은 사실은 뭐 부채 별로 그 변동이 없어요. 비율에 이 정도는. 고스란히 지금 정부가 빚을 확 늘려낸 거고, 글로벌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업은 부채를 좀 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더 많이 빚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 쪽이 특히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운데는 여기 가게 쪽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를 했죠. 그 금융위기 이후로. 기업 부채 비율은 좀 완만하게 증가를 했는데 크게 증가한 거는 이제 정부 쪽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이제 삼천포로 빠져보면 미국이 보니까 가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감소했는데 총액은 늘었던데요? 이런 또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미국 이게 이제 가계 이제 빚입니다. 가계 빚이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절대액도 몇 년간은 그래도 좀 감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빚이 다시 확 늘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겁니다. 부채를 줄인다? 딜레버리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거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흔히들 국가가 딜레버리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채가 너무 많네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부채 규모를 줄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GDP가 100원이고요. 어떤 나라가 부채가 1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근데 향후 10년 동안 부채는 줄진 않아요. 근데 늘지도 않아요. 증가가 제로. 향후 10년간. 근데 GDP 성장률은 향후 매년 5%씩 이제 증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서 95, 91 계속 내려가겠죠. 10년이 지나면 61%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부채를 줄였나요? 안 줄였어요. 대신에 성장은 했나요? 예, 했어요. 여기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딜레버리지라는 거는 부채 절대액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시중에 유동성 작살날 수 있거든요, 환경이. 그러면 뭐 증시, 그 다음에 현실 경제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왜 그 정권이 그런 부담을 지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럼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이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게 이건데 뭐냐면 부채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채의 실질 가치 혹은 부채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딜레버리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예를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들어드린 거고요. 이거를 더 이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가계의 그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가
가계의 이자 비용 증가 속도를 넘어서게 하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 부채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현재 상황은 딜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게 언제까지였냐 하면은 전임 정부의 중반까지입니다. 예. 빚내서 집 사세요라는 표현 해가지고서 그 안심전환 대출 나오잖아요. 그 직전까지 우리나라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순탄하게 생각보다 딜레버리지가 되고 있던 사회였고,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아주 폭력적으로 내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예, 어쨌든 딜레버리지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렇다라는 거죠.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적절한 인플레를 일으키고, 인플레라는 것은 자산이나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의 증가 속도는 그 인플레 이하로 억제하자. 그러면 부채의 실질 가치,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 오케이, 이것이 딜레버리지입니다. 라는 겁니다.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딜레버리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자, 정부는 그럼 부채를 계속 늘려도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자, 정석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자, 정부가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데, 근데 정부가 발행하는 그 부채를 누가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 때에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뭘까라고 하면 그 정부에 대한 신뢰일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한에는 정부는 부채 계속 늘려도 되죠. 근데 그러면 정부의 신뢰는 어디에서 바탕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나라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주체 중에 그 하나인 일단 납세자에 대한 가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가계가 뭐 혼자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뭐 구직을 하거나 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그 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신뢰다라는 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를 나누죠.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우리가 그 정부만 바라보고라고 하기에는 정부를 이렇게 딱 뒷받치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그 나라가 부채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유지되는 한에는 그 나라는 부채 계속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라는 한에는 이처럼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간 아주 과격한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이거가 오늘 사실 이제 좀 재미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기는 한데, 뭐냐 하면은요, 굉장히 거대한 실험적인 관점이 존재해요. 지금 정부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 뭐냐 하면, 최근에 보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부채가 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걔네들이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뭘 했냐 하니까는 QE,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서 자산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뭐야? 그러면은 이 자산 매입은 중앙은행이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부채가 늘었는데 정부가 QE를 했으니까는 자산도 늘어났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뭐 미국은 연준이 민간이지 않느냐, 요거 잠깐 제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통화량은 늘어난 거 아니냐, 요것도 잠시 제껴두십시오.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부 부채가 늘었어요. 근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그 기간 동안 자산 매입을 해서 자산이 늘었어요. 이런 실험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일본의 GDP 대비해가지고 부채, 정부 부채죠, 이제. 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막 200% 이렇게 되죠. 근데 뭐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요 실험적인 의견을 우리가 한번 차용을 해보자 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냐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빼줘보자. 그러고 나서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한번 계산해 볼래? 하니까는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QE를 하면 할수록 정부가 건강해져요. 웃기죠, 그쵸? 궁금합니다. 과연 앞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전통적 관점에서 빨간색 선을 봐야 될지, 아니면 실험적 관점을 차용해서 파란색 선을 보는 게 맞는 건지.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 보면 당연히 또 미국 사례 이렇게 보고 싶으시죠, 그쵸? 가져와 봤죠, 또. 예. 예, 미국 사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미국의 지금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GDP가 거의 한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한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부채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8조 달러 중반 정도가 돼요. 반면에 이제 그 QE 하기 전의 세상이죠. 2007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GDP가 보시면 약 한 14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거 오타 났네요. 정부 부채 비율이 약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요거를 요 실험적 파란색 방법으로 치환을 해보면,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GDP 비율이 2007년도에 약 한 62% 정도에서 2021년도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한 88%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8조 달러 이상을 QE를 통해 가지고서 샀지만, 정부 부채 비율이 125%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전통적인 낡아 빠진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차용한 실험적인 방식에 따르면 그 사이에 부채 비율은 불과 26%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유동성을, 돈을, 완화적으로 정책을 펴가지고서, 돈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놀랍죠? 그렇게 정신 나간 듯이 QE를 했는데 부채비율이 요거밖에 안 늘었대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향후에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주류가 돼버리면 또 돈 세상 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가요,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